자, 그러면 13세기 출애굽설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2장 40절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되던 때에 출애굽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거주한 지 이집트 거주 얼마요? 430년. 430년.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집트에 거주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힉소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1640년, 기원전 1640년부터 1550년 사이가 중왕국과 신왕국으로 가는 중간기이고, 이때가 바로 힉소스라고 하는 셈 계열의 셈족이 이집트의 파라오로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요 시기에, 아마 요 시기나 바로 요 직전 시기에 이집트의 종으로,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총리로 이렇게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기가 힉소스 시기로 이렇게 확 변환되던 시기였든지, 아니면 힉소스 시대 때의 중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힉소스 시대의 사람들은 탕평책을 사용하고,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중용해서 쓰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힉소스족 자체가 셈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셈족인 요셉도 여기서 중용돼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때가 대략 1640년과 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면 1640 여기서 빼기 430을 해보면 알잖아요. 430을 빼보면 1210 나오지 않습니까? 1200 그럼 10년경에 출애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대략 13세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거가 이게 15세기가 아니라 13세기가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증거 역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강제 노역을 하죠. 어디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무엇을 건축하냐면 비돔이라고 하는 곳과 람셋이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돔과 람셋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지금 람셋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과 콴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타니스하고 콴티르, 이 타니스와 콴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힉소스 시대 때 만든 도시예요. 그런데 힉소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두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된 이 도시가 언제 다시 재건되어지냐? 세티 1세 때 재건되어집니다. 이 세티 1세가요, 바로 13세기의 왕이었습니다. 13세기의 왕이었고요. 세티 1세 다음이 누구였냐? 람세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세티 1세, 그러니까 13세기 세티 1세가 1294년에서 대략 한 1279년 사이에 이제 파라오로 이제 이집트를 다스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바로 이때에 이 도시들을 건축하면서 히브리인들이라고도 불리고 또 야곱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이 공사에 동원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박해의 시기, 그리고 고된 노역으로 이제 고난을 받던 시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13세기가 더 맞지 않냐? 그때 당시에는 람셋이라는 것이 재건되던 시기가 13세기이니까. 그리고 또 비돔이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비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까지도 좀 논쟁적이기도 합니다.
이 비돔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 엘 마스쿠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름이 되게 멋있죠. 텔 엘 마스쿠타. 이 텔 엘 마스쿠타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여기 발굴하다가 아주 재밌는 건물이 발견됩니다. 이 텔 엘 마스쿠타에서 이제 한 거대한 육중한 건물이 발견됐는데 그 건물에 지푸라기가 하나도 없는 벽돌 더미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아마 성경에서 파라오가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어서 그 뭐라 그러죠?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원래 기본적으로 흙벽돌을 만들 때는 지푸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가 없는 벽돌이 만들어졌다? 이건 성경의 내용이랑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텔 엘 마스쿠타라고 하는 곳, 비돔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지역을 봐서도 이곳이 출애굽기 1장 11. 왜냐하면 요 비돔이라고 하는 텔 엘 마스쿠타가 그 건물이 발견되던 그 건물, 그러니까 지푸라기 없는 건물이 이제 건축되었던 시기가 또 기원전 13세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기원전 13세기의 성경의 두 가지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출애굽기 1장 11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증거만 있느냐? 아니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 고고학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산지와 요단 동편의 고원지대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13세기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바다, 그리고 여기 요단강, 요단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 요단을 기준으로 이쪽이 서편, 이쪽이 동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주로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들이 있었어요. 이 길들이 저 시리아 다메섹 쪽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안으로 가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요. 또 저 아나톨리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메섹에서 요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길게 돌아가는 이런 길도 있었고요. 요 길들이 가장 주요 도로였습니다. 근데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이 사실 그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마을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단 물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도로 교통편이 좋아야 하겠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하기 좋은 곳이어야지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것, 도시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교통편이 좋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물자들이 쉽게 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지 않으면 마을이 잘 생기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단의 서편이라고 불려지는 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에서 교통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이쪽 해변 쪽으로는 샘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는 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 안 좋지. 그 다음에 물도 희귀하지. 게다가 여기가 산악이다 보니까 농사 짓기도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별로 좋지 못하지. 그러다 보니 뭐 방어는 좋겠네요. 왜? 산 위에 집들이 있으니까. 방어는 뭐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기 왕의 대로, 여기가 평지, 고원이다 보니까 평지여서 왕의 대로가 지나가긴 합니다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물의 문제가 없어요. 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현대 여기에 이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나라가 요르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요르단강인데요. 이 요단강이 자기 나라의 유일한 수원지고 강인 나라가 여기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기본적으로 물이 별로 없는 곳이어서 군사들이 빨리 이동하는 왕의 대로가 있긴 하지만 이 왕의 대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길은 여기 해변길이라고 불려지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물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길이었다. 사람들이 여기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3세기가 되면 갑자기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했느냐. 여기 13세기 이전까지는요, 여기와 여기를 통틀어서 특별히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여기 통틀어서가 아니라 여기 유대 산지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요, 대략 35개의 마을 또는 도시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개 별로 되지 않죠. 그런데 13세기가 되면은요, 갑자기 여기서 도시의 개수가 몇 개로 증가를 하느냐? 367개로 증가합니다. 갑자기 10배가 증가하는 셈. 10배 정도가 증가하는 셈이 되죠. 왜 갑자기 도시가 이곳에 사람들이 증가했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아니죠. 여호수아를 읽으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도시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도시들이 다 어디 있냐? 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가 아니라 이 지중해변을 따라서 있는 평지라든가 내지는 여기 뭐 이스라엘 골짜기 길이라든가 이런 해변에 있는 평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농사 짓기 좋은 평지여서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고,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게 청동기 후기를 벌써 이게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나중에 요 출애굽 바로 이후에 이제 철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후기 청동기 시대 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거주한 곳이 어디냐? 일단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므낫세 반 지파와 여기가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여기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 산지를 중심으로 다 모여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해변 쪽으로는 못 가고 산지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과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고고학적으로 마을들의 변화를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문제, 이 농사 짓는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없었던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데요. 그 농사 방식이 뭐냐? 테라스식 농법. 테라스식 농법이라고 하면은 이거 계단식 농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계단식 농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천수답, 조랭이 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기본적으로 이 위에 다 산지라고 했죠. 산지니까 이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인데 비가 오면은요, 빗물이 스며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땅이 석회질 땅이어서 빗물을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빗물은 그냥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다 이렇게 담을 쌓아요. 돌담을 쌓고 여기다가 밑에다가는 석회흙을 채워요. 석회흙은 기본적으로 물을 밀어내는 성향이 있고 좋은 흙을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밑에다가 계단을 만들어요. 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흙을 덮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석회로 채우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 땅을 만들어 가지고요.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내려가면서 이 밑으로 고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로 이제 유실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 농사 짓는 방법이 그 이전까지는 없다가 갑자기 13세기에 이 농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는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는 힘들여 이렇게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비를 주시면 이거 머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계단식 농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13세기에 갑자기 이런 계단식 농법이 이곳에 도입이 됐고 이곳에 폭발적인 인구가 늘었고 그래서 도시와 마을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아, 그렇다면 이 당시에 많은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됐을 것이고 역사상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유입된 그 사례가 어디 신뢰가 있었던가? 뭐 이집트의 기록도 없고 시리아의 기록이나 그 고대 근동의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기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계단식 농법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목깃 항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목깃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목깃은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게 목티를 입었지만 와이셔츠 입으면 여기 이렇게 카라 있잖아요. 그 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깃을 이야기하는데요. 항아리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항아리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달 항아리는 뭐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그런데요. 시대에 따라서 이 항아리의 모양들이 바뀌는데 특별히 여기 끝에 있는 항아리의 맨 마지막이 목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굽어져서 항아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요것을 갖다 가리키는 말이 뭐냐? 목깃 항아리라는 건데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민족과 어떤 사람들과 부족과 전통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 부족은 내지는 이 사람들은 이런 항아리를 쓰고 저 사람들은 저런 항아리를 쓰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때 당시에 요 해변가를 따라서는요 주로 그리스식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서 이주해 온 해양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해서도 자기들 식으로 항아리를 만들고 자기들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누군가도 이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 13세기에 이 항아리들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깃 항아리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들의 스타일의 항아리가 아니겠는가. 이 목깃 항아리가 갑자기 13세기에 이 유대 산지에 갑자기 많이 막 발견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평지 지역에 갑자기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곳에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들어왔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깃 항아리의 출현도 마찬가지로 13세기 출애굽설의 근거가 됩니다. 자, 게다가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결정타를 하나 날려드리죠. 그게 뭐냐? 메르넵타의 비문입니다. 자,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의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제 13세기 출애굽설의 종지부를 찍는 고고학 발굴물 중에 하나가 뭐냐? 메르넵타의 비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그 논문 내지는 아티클에 보면 이 메르넵타 비문이 15세기 출애굽설의 증거다라고 쓰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메르넵타 석비를 또 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석비 뭐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메르넵타 스텔레. 자, 이것을 15세기의 증거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13세기의 출애굽 증거의 아주 중요한 고고학 유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메르넵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메르넵타의 비문의 메르넵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집트의 파라오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메르넵타의 아버지가 누구냐? 람세스 2세입니다. 자, 이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 정말 어마무시한 왕입니다. 람세스 2세는 어떤 왕이냐면요, 무려 66년을 통치한 왕이에요. 127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121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79년부터 1213년까지 통치를 해서 66년을 통치했는데요. 여러분 66년을 통치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람세스가 태어나기를 1303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1303년이요. 1303년에 태어나가지고 1213년에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몇 년을 산 겁니까? 90년을 산 거죠. 90년. 90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성경을 읽으면 90세에 죽은 거는 일찍 죽은 거죠. 그렇죠? 모세는 120년 살았으니까. 자, 그런데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살던 기본적인 나이들이 보통 한 40대 내외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 상태도 그렇고 영양 상태도 그렇고. 자, 그런데 람세스는 그 시대에 9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도 파라오는 람세스였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도 파라오는 람세스였는데, 내 아버지 때도 파라오는 람세스였고, 그리고 내 자손 때도 파라오가 람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람세스는 이 시대에 거의 신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람세스 2세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람세스 2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66년을 통치하였기 때문에 람세스는 정말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왕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강력한 제국을 만들수록 그 다음 왕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때에서 40세 되면 돌아가셔 주시거나 뭐 50세 되면 그 정도 되면 오래 사셨으니까 돌아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뭐 몇 년 남았으니까 다음은 왕을 누굴 삼아야지, 뭐 이런 대략의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66년 살잖아요. 그러면 람세스 아들 중에는요, 람세스보다 먼저 죽은 아들이 수두룩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 이거 가지고도요 사람들이 머리가 깨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람세스가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때가 되잖아요. 왕국이 혼란해집니다. 이 이집트의 왕국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공식을 따라갑니다. 항상 오래 살면서 위대한 왕 다음은 폭삭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메르넵타가 10년밖에 왕을 못 하거든요. 1213년에서 1203년까지 이제 파라오를 하게 되는데요. 메르넵타가 이제 람세스 2세가 딱 등극하자마자 그동안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람세스 2세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과 같은 람세스 2세가 이제 죽었으니 강력한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람세스 2뒤로 왕자들이 서로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궁정에서 암투를 벌이고 있으니, 야,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집트가 뭐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에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델타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집트 뭐 하면은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이집트라고 치자고요. 이 정도. 이 정도를 이집트라고 치면은, 이 메르넵타가 왕을 할 당시에 이쪽으로 해안으로는 누가 살고 있었냐?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해양 민족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해양 민족이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람세스 2세가 죽자마자 리비아와 해양 민족이 서로 이제 협정을 맺고 이집트를 양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메르넵타 5년이었습니다. 1209년이죠. 1209년 메르넵타 5년에 지금 리비아와 해양 민족이 서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니, 자, 이제부터 이것을 이제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데, 이 메르넵타가 이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드디어 이 모든 둘을 갖다가 전부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기념비, 승전비를 세운 것이 뭐냐? 메르넵타 석비. 내지는 지금 남았으니까 이제 메르넵타 석비에 기록된 메르넵타의 비문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그림으로 제가 메르넵타의 비문을 보여드리는데, 글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글씨,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글씨 내용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블리아, 홈페이지 비블리아에 들어가서 메르넵타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이 비문을 갖다가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곳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쪽에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요 글자 있는 곳, 이곳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점령을 하면서 가나안은 고통 가운데 포로가 됐고, 뭐 아시켈론은 정복당했고, 또 게셀은 사로잡혔고, 야노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또 이스라엘은 황폐해져서 씨앗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메르넵타 비문에서 점령한 도시들의 이름은 말이죠, 지형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 내가 이쪽에서 공격하고 올라가면서 요 도시를 점령하고, 요 도시를 점령하고, 요 도시를 점령해서, 그러면 순서대로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서대로요. 자, 그런데 요 메르넵타 석비에서 등장한 도시가 뭐냐? 아시켈론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게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야노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야, 이게 그래서 이 메르넵타 석비를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석비라고도 불러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고고학 발굴로 역사상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쓰여진 이 석비가 이 메르넵타 석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생겼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은 뭐 지중해 바다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해 바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요. 자, 이제 진군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진군에서 올라오면서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아시켈론 점령했어요. 아시켈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뭐 대략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아시켈론. 아시켈론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스클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아시켈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게셀을 점령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게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게셀은 어디 있냐? 이쪽에 있어요. 게셀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셀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정복했느냐? 야노암을 정복했어요. 그럼 야노암은 어디 있냐? 야노암은 여기 있습니다. 야노암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 대부분 가장 유력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를 점령하고 갔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하냐? 이제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우와, 이스라엘이 여기 등장하는구나.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야노암까지는 얘가 요단 서편이잖아요.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런데 메르넵타의 시대 때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이스라엘이 야노암 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시켈론과 게셀과 야노암을 말하면서 아시켈론하고 표시를 뭐를 해놓냐면 요런 표시를 해놓습니다. 요런 표시. 이게 이제 부메랑, 뭐 지팡이처럼 보이지 부메랑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게 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표현할 때 요런 상형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방 땅,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도시라는 겁니다. 아시켈론 이방인들의 도시고요. 그렇죠. 여기 해양민족의 도시니까. 게셀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해양민족의 도시예요. 여기 야노암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여기 해양민족들이 이제 평야 지역에 농사 짓는 곳에 많이 거주하며 살았는데요. 이 해안 지역의 평야 지대하고 이스라엘 골짜기 지대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 해양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자, 야노암도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마찬가지로 부메랑 표시를 씁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을 여기 그려져 있는 대로 되어 있고 이 밑에 짝대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짝대기 3개는요. 복수예요. 복수.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남자, 여자 이거를 가리키는 것은 이거와 반대말입니다. 이거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말하는 거고요. 요 사람들은 남녀,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남녀로 구성된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전부 다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요단강 넘어서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랑하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40년 광야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못하거나 이제 막 여기가 이제 야노암이라는 곳이 있고 요 갈릴리 호수 밑에 여기 야르뭇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야르뭇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고 요 아래에는 갓 지파가 땅을 받고 이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땅을 받는데 아마 므낫세 지파 사람이나 아니면 갓 지파 사람들이 땅을 받던 시대 아니면 그보다도 조금 이전 시대 때 어찌되었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을 때 이 메르넵타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기가 아마 메르넵타의 시대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대는 언제였느냐? 바로 람세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되게 정신없고
있고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메르넵타를 공격하고 이러면서 메르넵타가 정신이 없던 시기, 그러니까 대략 1213년에서 1209년 이전 요 사이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추측을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다시 제일 처음에 말했던 출애굽기 12장 40절이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되던 때에 출애굽했다. 430년 되던 때에 년째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한 때를 가장 이르게 잡아서 1640년이라고 잡아도 1210년이 되는데 그 1210년이 어느 기간 사이에 들어간다고요? 요 메르넵타의 통치 시기 사이에. 그러니까 메르넵타의 이 시대, 기원전 13세기가 고고학적으로 보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기 탕알이나 13세기에 갑자기 등장하였던 도시들,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테라스식 농법들, 인구들, 그리고 메르넵타의 석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나 또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갖다가 다시 재건하던 이 시대,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이 시대가 가장 뭐라 그러죠? 유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3세기 출애굽설의 증거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세기 설과 13세기 설로 이제 고고학계가 양분되었는데,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할 수 있지만 성경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으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이게 핵심이지 15세기냐 13세기냐 이게 핵심적인 논점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관점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설이 있고 15세기와 13세기의 설 중에서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3세기 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와 성경이 또 13세기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수준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